무려 1억 5천만 원을 추징당하신 케이스예요. 납세자분들은 그래요. 저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몰랐어요.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안 통합니다. 국세청이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르면 큰일 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수억 원씩 갑자기 세금 폭탄 맞으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피디님은 집이 있으세요? 저 월세입니다. 네, 1세대 1주택은 빨리 활용하시는 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집을 1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어요. 9억이라는 양도소득이 생겼잖아요. 그거 한 푼도 세금을 안 매기는 거예요. 정말 좋은 특례죠. 저는 평균보다 자산이 많은 분들을 가까이에서 좀 보잖아요. 원래부터 부자였던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만 차곡차곡 모아서 자산가가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면 대부분 1세대 1주택을 정말 잘 활용하셨어요. 근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생각만큼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갑자기 세금 폭탄 맞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고 정말 수억 원씩 말 그대로 날벼락이 떨어지세요.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핵심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1세대 여부를 판단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택수를 판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유 요건 또는 거주 요건을 확인하시는데 이 3가지가 전부 충족이 돼야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어요. 법에 쓰여진 내용은 이래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법 내용만 봐도 몇 가지 포인트가 더 있긴 해요. 일단 거주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시는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기에 더해져서 몇 가지 특례랑 감면 요건이 더 있긴 한데 그건 차차 말씀드리고 오늘은 핵심 중에 핵심인 3가지 요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요건별로 실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 세대수 판별 얘기입니다. 1세대 요건 때문에 무려 1억 5천만 원을 추징당하신 케이스예요. 원래 2주택자셨는데 아드님한테 집을 한 채 증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1주택자가 된 거죠. 같이 사는 아드님을 세대 분리를 하고 그 다음 달에 주택을 양도하셨어요. 이분은 당연히 1주택이라고 생각하고 비과세로 신고를 했는데 1억 5천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신고는 담당 조사관이 한 번씩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바로 한 달 전에 세대가 분리된 게 좀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관이 조금 더 찾아봤겠죠. 실제로 아드님이 20대인데 직업이 없고 부모님 집에 같이 사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형식상으로 주민등록을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동일세대로 판정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국세청이 그걸 어떻게 알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엔 다 기록이 남거든요. 이 아드님이 교통카드는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신용카드는 얼마나 썼는지, 입주자카드에 등록은 돼 있는지, 차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국세청이 알려고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습니다. 흔히 위장전입이라고 하는데 국세청이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녀와 세대 분리를 하실 때는 충분한 기간을 갖고 실제 이사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증빙을 충분히 갖추셔야 합니다. 물론 같은 주소지에 자녀와 부모 세대가 같이 살고 있어도 아주 예외적으로 다른 세대로 봐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쉽지가 않고요. 증빙도 충분히 갖추셔야 하는 거예요. 참고로 30세 미만 자녀도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충분히 세대 분리를 하실 수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 소득 한 89만 원 정도, 연간 소득이 1,070만 원 정도가 되시면 무리 없이 세대 분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잘 기억해 주셨다가 활용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요건입니다. 주택수 판별인데요. 세법상의 주택이 딱 한 채만 있으셔야 돼요. 세법상 주택의 개념을 잘못 생각하셔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1억짜리 오피스텔 때문에 양도세 4억 원을 추징당한 케이스예요. 이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오피스텔이거든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4억 정도에 사서 7년 갖고 있다가 12억에 파셨어요. 그래서 비과세로 아예 신고도 안 하셨는데 보니까 일산에 자그마한 오피스텔이 있으셨던 겁니다. 시세가 1억 원 조금 넘는 오피스텔이었고요. 월세를 월 50만 원 정도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는 사무실로 임대를 했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도 이거는 사무실로 써야 한다 이렇게 고지가 됐는데 실제로 국세청 직원들이 나가서 보니까 이게 전입신고가 돼 있고 직장이 근처에 있는 분이 거기서 거주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이건 주택으로 쓴 걸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거든요. 근데 세법은 허가 용도보다 실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따져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생활 숙박시설이나 레지던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주택으로 거주하면서 쓰고 있다면 주택으로 의지돼서 세법을 적용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요. 이런 세법의 관점을 활용해서 오히려 오피스텔이나 생활 숙박시설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아는 분들도 있으신데 실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택으로 보아서 세법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아는 분들만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비과세면 신고 의무도 없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잠깐 가산세 얘기를 하고 갈게요. 가산세가 무섭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피디님, 우리나라에 1년에 가산세가 한 얼마나 거칠 것 같으세요? 500억? 500억? 그렇게 세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최근 10년간 국세로 추징한 가산세가 무려 33조 원이 넘었습니다. 연간 평균 3조 원이 넘는 건데요. 우리나라 작년에 세수가 300조가 채 안 됐거든요. 근데 1%가 넘는 게 가산세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분은 그래서 1세대 2주택으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냈을 때 적정한 세액이 3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신고 가산세라는 게 20%가 붙어요. 원래 냈어야 되는 3억에 20%가 더해져서 3억 6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또 무서운 건 가산세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불어나는 가산세도 있습니다. 이걸 납부지연 불성시 가산세라고 하는데 연 이자율로 따지면 8% 정도 되거든요. 연체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신고라도 하셨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아니라 가소신고 가산세라는 것으로 바뀌어서 10%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천만 원을 아끼실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납세자분들은 그래요. 저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몰랐어요.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안 통합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내리면서 썼던 유명한 문구가 있거든요. 납세자가 무지나 오해로 인한 것이더라도 가산세는 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주택수를 셀 때 또 많이 사고가 발생하는 게 바로 옥탑방입니다. 제가 갖고 온 케이스는 무려 10억 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된 케이스입니다. 정말 세금 폭탄 지뢰밭인데요.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월세 조금이라도 더 받으시려고 불법 개조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층과 연결해서 이렇게 옥탑을 좀 늘려서 사용하시다가 다가구 주택 요건을 위반해서 그래요. 다가구 주택은 흔히 2, 3층, 3, 4층 돼 보이는 빌라들인데요. 호실마다 별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전부를 갖고 있고 이 하나를 통째로 팔면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1주택 비과세를 해주는 엄청 좋은 특례죠. 일단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3층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19세대 이하여야 하고요. 바닥 면적은 약 200평 정도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요건을 전부 충족하더라도 위에 옥탑방이 하나 얹어져 있어서 층수 요건을 위반해버리면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한 분이 전부 갖고 계시고 한꺼번에 같이 팔았다고 하더라도 호실마다 양도세를 따로 적용하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호실 하나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일반 과세로 바뀝니다. 옥탑방은 워낙 현실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다툼이 있다 보니까 조세 불복이라는 걸 해서 조세 심판원에 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조세 심판에서도 납세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없앤다. 맞습니다. 옥탑을 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하기 전에 옥탑을 철거하고 깨끗한 상태로 양도를 하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어요. 또 여기서 재밌는 건 옥탑방을 활용해서 비과세가 안 되는 집을 비과세 받는 경우도 있어요. 세법은 집을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조문을 이용하는 겁니다.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옥탑방을 지어서 주택 면적을 조금 늘리면 전부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미리 상담을 받고 아시는 분들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택수를 판단할 때 세 번째 놓칠 수 있는 사례 바로 시골에 방치되고 있는 작은 주택들입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파셨어요. 이분은 1주택자니까 당연히 비과세라고 신고를 했죠. 그런데 2억 원의 추징세액이 날아왔습니다. 무슨 일일까 해서 보니까요. 아주 예전에 10대 때쯤에 증여받았던 시골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위에 작은 집이 하나 지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안 산 지도 워낙 오래됐고 거의 폐가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국세청에서는 이 집은 고치면 충분히 집으로 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신은 1주택자가 아닙니다. 해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세법에서는 주택을 장기간 비워뒀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래 집이었으면 당연히 집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증여 또는 상속받은 집이 아니면 토지가 있지 않나? 그 위에 무언가가 지어져 있지 않나? 그런 것들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도 해결책이 없진 않아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시부터 없애는 맞습니다. 이것도 철거하러 가셔야 돼요. 깨끗한 상태에서 토지만 있다고 하면 공부상 여기 주택이 있었다고 흔적이 남아있더라고 해도 실제 주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당신의 1세대가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해 줍니다. 참고로 농어촌 주택은 무조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취득 지역이나 기간, 취득 당시의 가액 이런 것들 따져보셔야 하니까요. 꼭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과세 두 번째 요건인 주택수를 판단하는 문제 얘기해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봐서 1주택 비과세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세 번째 요건입니다. 마지막 요건인데요.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돼요.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은 보유한다. 이거는 거의 알고 계세요. 또 예전에는 3년 이상이었거든요. 지금은 2년으로 완화됐다는 거. 한 글자로 외우시면 좋겠는데요. 취당조.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게 취득 당시 조정지역.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내가 집을 살 때 그 당시에 조정지역이었으면 이 2년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 조정지역이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현재 우리나라의 조정지역은 딱 4곳밖에 없어요. 서울, 강남, 서초, 송파랑 용산구 이렇게 4곳이 해당이 됩니다. 이 지역에서 집을 사셨으면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지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전 국민이 조정지역에 산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요. 작년 1월을 기해서 대부분 해제가 됐고요. 조정지역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어하는 지역이 조정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간단히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무조건 2년 이상은 갖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 집을 살 때 그 지역이 조정지역이었다 이러면 2년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나는 비조정지역일 때 샀는데 여기가 조정지역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실거주 의무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없던 규제가 생겨서 불이익을 주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비조정지역에 산 집이면 실거주 요건 없이 보유 요건만 충족을 하시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예외가 있어요. 세법이 어려운 이유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이 예외의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예외가 언제나 적용이 안 되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지금은 좋은 예외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었지만 거주하지 않으셔도 비과세 해줄게요 하는 특례가 있어요. 이게 사실 요즘 가장 핫한 특례인데요. 상생임대주택이라는 특례인데요. 이거 잘 활용하시면 조정지역에서 거주하실 필요 없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절세 특례이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면 좋겠는데요. 다음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핵심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대수를 잘 판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도 해당이 돼서 세금 폭탄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1세대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우리 세대원들이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수를 판별하는 얘기였습니다. 1주택이셔야 하는데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 그리고 옥탑방, 시골에 방치한 빈집이 혹시나 이게 주택으로 분류될 여지는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유 요건입니다.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하고요.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도 채우셔야 돼요.